왕이라 하면 그 단어 그대로 엄청난 위화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라 시대에서는 왕이라는 칭호조차 없었죠. 이후 지증왕 때 이르러 왕권이 강해지면서 비로소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왕을 선발하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신라 최초의 왕은 박혁거세로 알려져 있으며 그때 호칭은 왕이 아니라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서관이란 군장을 뜻하는 말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치자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거서관인 박혁거세는 그저 정치의 대표자일 뿐 강력한 권한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신라의 두 번째 왕은 박혁거세의 장남인 남해왕이 됩니다. 하지만 남해왕은 거서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차웅이라고 불렸는데, 차차웅이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즉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신라시대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힘이 약할 때는 정치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에게 물어보는 의식을 중시했는데, 아마도 그러한 제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차차웅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혁거세의 장남인 남해왕 역시 왕의 포스는 없었죠. 남해왕이 죽은 후 왕을 가리키는 용어는 또다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금입니다. 이사금은 치아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즉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뜻하죠. 남해왕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를 계승할 후보자로 아들 유리와 사위 탈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사양했다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니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정해 왕을 선발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떻게 왕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떡을 깨물어 이빨 자국이 많이 난 사람을 왕으로 정하기로 한 거죠. 곧 치아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한 것이죠. 이는 앞서 언급드렸듯 치아가 많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빨 대결에서 유리가 승리하여 왕을 하게 됨에 따라 왕의 칭호는 이사금으로 바뀌었죠. 이때부터 시작된 이사금 칭호는 신라의 제3에서 16대 왕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왕을 연장자라는 뜻을 지닌 이사금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왕을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여기며 모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출생이 가장 빠른 연장자를 가장 높은 계급에 앉힌다는 의미죠. 고로 이는 왕을 나이 많은 어른으로 존경은 했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만큼 강력한 힘을 갖지는 못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능이나 학벌처럼 능력제가 아닌 이빨순이었으니까요. 16대 왕까지 쓰이던 이사금이라는 호칭은 제17대 내물왕에 이르러 왕의 칭호는 또 다른 칭호인 마립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마립간이란 대군장, 대수장을 뜻하는 말로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 가운데 최고임을 나타내죠. 비로소 왕다운 호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립간이라는 용어의 탄생은 이전보다 왕권이 강해졌음을 시사하게 되죠. 왕을 그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던 신라에서 왕을 진짜 정치의 대표자로 여기게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립간 칭호를 처음 사용한 내물왕 때부터 신라에서는 왕위가 아들에게 세습되면서 왕의 힘이 강해졌죠. 내물왕 이전까지 신라에서는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그저 선출하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물왕보다 앞선 신라왕들의 성씨는 박, 석, 김 이렇게 세 가지이죠. 하지만 내물왕 때부터 김씨만 왕이 되었는데, 이는 왕의 선출 방식이 따로 없고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음을 보여주죠.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제22대 지증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원래 중국에서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뜻하죠.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지만 신라에서 칭호를 늦게 사용한 것은 그만큼 초기 통치자의 힘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왕의 칭호뿐만 아니라 신라는 국가의 이름인 국호를 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라는 건국 당시 설화벌, 사라, 사로, 신라 등 여러 가지로 불리다가 제4대 탈해왕에는 계림으로 바뀌었죠. 이는 다시 설화벌로 부르다가 신로, 사로, 신라 등을 국호로 사용했습니다. 503년 지증왕 4년에 이르러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의 신과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을 가진 나가 결합된 신라를 국호로 확정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신라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국호 결정이나 왕의 칭호 사용 같은 국가 형태를 정하는 기본적인 일조차 뒤처질 만큼 다른 두 나라보다 초기 국가의 힘이 약했죠. 한반도 오른쪽 끝에 자리한 지리적 여건상 선진 무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귀족의 힘이 막강하여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 어려웠으며, 강한 왕이 없으니 나라를 발전시키는 추진력 또한 약했기 때문입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도 건국 초기에는 귀족의 힘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삼국에서 귀족의 힘이 강했다는 사실을 귀족회의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죠. 귀족회의는 삼국 모두에 있었는데 그 명칭은 서로 달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회의의 명칭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귀족회의에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여기에서 정한 내용은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없애거나 바꿀 수 없었죠. 특히 국가의 최고관직자는 왕이 아닌 귀족회의에서 뽑았고 여기에서 뽑힌 사람은 왕조차 함부로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로 최고관직자는 왕의 입장에선 자신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왕이 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귀족회의인 정사회의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물론 신라에서도 왕권이 강해짐에 따라 화백회의의 힘이 약해지긴 했으나 그 시기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늦었죠. 화백회의에는 다른 나라의 귀족회의에는 없는 만장일치제라는 신라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라 화백회의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만큼 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며 이는 귀족의 힘이 강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은 누가 될까? 당연히 아들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습이 삼국시대 초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초기에는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귀족 집안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귀족의 힘이 강력해서 한 집안에서 왕을 계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라는 박석, 김해, 세 성씨가 왕을 번갈아 가며 했고 왕권이 조금 안정된 후에는 주로 형제 상속 방식,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되는 식으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제 상속에도 후계자를 귀족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죠. 물론 왕의 형제나 친척이 후보가 되므로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위 계승을 귀족들이 정한다는 점에서 왕의 힘이 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삼국 모두 왕권이 강해지면서부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 방식이 되었습니다. 삼국에서 왕위 계승이 부자 상속 방식으로 바뀐 것은 고구려의 고국천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내무왕 시기로 고구려가 가장 빠르고 신라가 역시나 가장 늦었습니다. 물론 왕의 힘이 센 것은 무조건 좋지는 않죠. 무능한 왕이나 부패한 왕들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왕권이 세다는 것은 귀족의 간섭에서 벗어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하죠. 실제로 왕권 강화가 늦었던 신라는 삼국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오늘은 과거 왕 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출해온 왕은 어떤가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